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성훈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지민 교수님.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시죠? 아,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성원모입니다. 저는 지금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공학교실에서 성원모 이제 조교수로 작년부터 일하고 있는 성원모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수리기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암치료 예후 예측에 대해서 간단한 오버뷰와 이제 제가 수행했던 연구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길을 지금까지 걸었는지 좀 소개드리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좀 답해주고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이력을 조금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과 출신이고요. 그래서 물리학을 하다가 좀 이제 프랙티컬한 학문이 하고 싶어서 서울대 의대에 와서 위학물리 석사를 하고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 중간에 1년 정도 제주대병원에서 1년 동안 방사선 중형학과, 이게 이제 방사선 치료과인데요. 방사선 치료과에서 이제 메디컬 피지시스트로 일을 했었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하버드에 가서 하버드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에 가서 또 같은 방사선 치료과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이제 NIH 펀드를 받아서 연구를 했었고요. 또 이제 그 메디컬 피지시스트 자격증을 따고자 좀 오후에도 클리닉 일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한국에 올 결심을 하게 돼서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카톨릭 의대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제장을 좀 더 하자면 이제 저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 출신이기도 하고 미국 방사선 치료학회에서 이 트랜슬레이션 사이언스 어워드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좀 확장 연구를 하고자 연구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감사하게 개인기 쪽 과제 선정이 돼서 그거의 확장판 연구를 이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그리고 또 뭐 연구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좀 오버뷰를 해드리면 일단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다른 여러 질환보다도 이제 암에 대해서 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암은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 사망 원인 1위이고, 이제 제어되지 않는 이제 세포 성장과 분열을 해서 이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가 가진 방법은 크게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크게 나누자면 이제 수술, 약 아니면 약물 그리고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후변화도 굉장히 21세기 중요한 문제지만 또 인류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사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국에서만 매년 23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 40%가량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고 수도권은 심지어 절반 가까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0%, 그래서 전 세계로 봐도 60% 이상이 전체 암 환자 중에 그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암 치료 기법 중 하나이고, 그에 따라서 여기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된 그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방사선 치료를 중심으로 암 치료 사업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좋으니까 받는 거겠죠. 근데 어떤 좋은 이유들이 있냐면 이제 브레스트 캔서 환자의 경우에 방사선을 이렇게 받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브레스트 캔서 환자의 경우에 중요한 이제 장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 절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저혈선암 같은 경우에 성기능과 관련된 그런 신경들을 끊지 않아도 돼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신경을 끊고 들어가게 되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고 외부에서 방사선을 주면은 암에만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들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고요. 게다가 환자들이 어떤 입원을 하거나 어, 입원을 하지 않고 그냥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집에서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통증이 비교적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 완치율이 70에서 90%로 굉장히 좋은 치료 성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의 양성자와 중이온 치료가 급격하게 도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환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착공을 하고 있고, 국내 최고가 치료 장비를 이제 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2025년부터 부산에서 중입자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고, 저희 서울 성모병원도 양성자 치료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요 방사선 치료 시장은 연평균 5%로, 양성자 치료는 16%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방사선 치료에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걸까요? 제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 기법들, 특히 레이저를 중심으로 한 기법들이 새로 개발이 되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이제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그런 좋은 저널들에도 이 기법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레이저를 새로운 기법이기 때문에 많은 과학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할 때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런 가시광선이나 이런 레이저 에너지 영역대에서는 그 인체를 투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방사선은 우리가 앞에서 최희정 교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 인체를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진단이나 치료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어, 이제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방사선 치료냐면, 이제 진단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는 이유는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 뭐 암이 생겼으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다른 수술 같은 기법보다도 이제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컴퓨터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이 영상의학과 방사선 치료에서는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요. 그 이유는 이 컴퓨터가 재현성이 무척 뛰어나고,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방사선 치료에 적극적으로 병원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이런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대두하기 전부터 메디컬 피지시스트, 그러니까 위약 물리사라는 직종이 병원에서 존재했습니다. 병원에서 방사선량의 측정과 계산 품질을 보증하는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고, 저는 이 직군이 다른 어떤 직군보다도 이 위약과 AI를 경험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도입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샐러리도 무척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많이 얘기하면서 샐러리 굉장히 높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봐도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 메디컬 피시스트가 훨씬 베이스 샐러리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 위약물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진단보다도 치료다 보니까 굉장히 방사선을 잘못 전달하면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제 위, 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디컬 피시스트가 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방사선을 예전에는 그냥 사각형으로 주던 기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CT를 찍고, CT에서 그 방사선 모양에 맞게 그 방사선 암의 모양에 맞게 방사선을 주는 그 치료 기법을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걸 3D 컨포멀 RT라고 부르고, 이제 그 이후에 세기를 조절하는 IMRT, 뭐 이거를 어떤 특정한 각도가 아니라 320도 돌려서 치료하는 VMED,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양성자 중이온까지 이렇게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이제 임상에 가져오는 역할을 메디컬 피시스트들이 했고, 이 과정 속에서 뭐 응용수학이라든가 공학, 뭐 컴퓨터 사이언스의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메디컬 피직스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전통적인 이제 어플라이드 응용 분야고요. 그래서 환자의 아웃컴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치료 기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도시메트릭한 이런 선량 분포를 보는 것에서 기술적인 그 플라토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 방사선 치료를 그냥 방사 치료 단독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료 기법들과 같이 어떻게 섞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법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에서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사선 치료 순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방사선 치료과의 영상기가 따로 있어서 영상을 새로 하게 됩니다. 영상을 새로 찍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상에다가 방사선 치료 계획을, 방사선 빔을 어떻게 쏠 건지, 방사선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방사선 분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반복적인 그 이제 컨펌 받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루틴하게 시간을 두고 거의 뭐 일주일에 가까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방사선을 검증하고 그런 퀄리티 어슈런스를 해주고 측정을 해서, 그러면 이게 기기가 정말로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방사선이 너무 많이 열려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이 정말 우리가 컴퓨터에서 계획한 대로 잘 딜리버 되는지 측정을 하고 실제 딜리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환자가 정말 효과를 받는지 팔로우업을 하게 되는데요. 요 부분들에 다 짐작하시다시피 AI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암은 처음에 굉장히 급격히 그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미지 하는 시간, 뭐 여기서 선량 분포를 결정하는 시간, 이러다 보면은 1, 2주는 금방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들이 방사선 치료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저는 컨투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분야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사실 이 컨투어링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들은 이미 많이 커머셜라이즈 됐고요.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구매를 한 병원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의 5년 이내로 대부분의 클리닉에서는 이 오토 컨투어링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대략적인 분포를 얻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뭐 숙제를 하거나 뭐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초안이 있으면은 그 뒤에 다듬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정상 조직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에서는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방사선이 얼마 들어가나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컴퓨터가 AI로 이렇게 컨투어링 해줄 수 있는 그 기술들이 가장 로행잉 플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진영 교수님 제가 이제 코워크하고 있는 연세안병원에서 이건 이제 브레스트 환자의 경우인데요. 이제 정상 브레스트 부분을 표시하고 렁 부분을 표시하고 뭐 헐트 심장 부분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거를 이제 간단한 유넷이나 그 이제 유넷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법들을 활용해서 컨투어링 하는 방법들이 이미 논문들로 많이 출판이 됐고 실제 그런 제품들을 회사에서도 개발하고 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테스트는 저는 이제 튜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튜머를 컨투어링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노멀 티슈 컨투어링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임상이 도입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초벌을 하나 의사 선생님께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임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에서는 간단하게 그 볼륨을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드리면 이제 GTB라고 해서 CT에서 직접 눈으로 딱 보이는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요. CT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암이 퍼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예를 들면 이제 림프노드 같은 곳이죠. 그런 걸 이제 CTB라고 합니다. 이 GTB와 CTB를 어떻게 그릴지가 이제 교수님들이 처음에 하시는 일이 되는데, 그 이제 GTB랑 CTB를 어떻게 이제 AI로 좀 초보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보다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아날리틱한 알고리즘보다도 이제 CTB를 훨씬 더 그, 비교적 정확하고 로버스트하게, 그러니까 로버스트하다는 게 지금 보시면 이게 세로축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고 가로축이 그 이제 CTB 올간들인데요. 그 이제 올간들의 차이가 크게 이제 환자마다 그 비슷비슷하도록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계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알고리즘에서 정확하고 로버스트하고, 이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모으면서 뭐 빠르신 분들은 금방금방 그리시지만
특히 초심자분들에게는 뭐 3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일인데 아나토미 알고리즘을 쓰면은 한 10분 정도 더 걸렸던 일을 뉴럴넷을 쓰면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암이 어딘지 표시하고 노멀 티슈가 어딘지를 표시하면 이제 방사선을 어떻게 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트리트먼트 플래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플래닝에서 방사선량을 분포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 중 하나고 거의 한 일주일가량 걸리는 작업인데요. 이제 방사선 빔을 어떻게 줄지, 그 세기를 어떻게 줄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인데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치료 계획 시간을 뭐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하루, 뭐 빠르면 그냥 환자가 CT를 찍자마자 바로 요 선량을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일부 또 커머셜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요거를 좀 더 오버뷰하는 어떤 이제 치료 기법을 디시전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리스폰스가 어떻게 될지 예후를 예측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뮤노테라피라는 것이 최근에 도입된 약물 기법인데 그걸 어떻게 방사선과 같이 사용할지 이런 것에 하나 크게 주제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 환자의 기본적인 캐릭터스틱을 측정을 해서 이 환자의 뭐 하이리스크 그룹과 로우리스크 그룹 이런 걸 나눌 수 있을지 이런 서바이벌 프리딕션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레디오 뉴클라이드 테라피라고 해서 약물에 방사선을 달아서 이제 혈관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첫 번째가 제가 포스닥 때 주로 수행을 했던 건데요. 이제 이뮤노테라피라는 그 약물을 어떻게 방사선과 섞을지 이제 기존 전통적인 수학 기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그리고 AI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 기법과 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제 각각 두 파트로 나눠서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요 두 개의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이제 예측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그 현상에 이제 인풋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인풋들로 요 네이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지 이제 고민을 하려는 부류가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이제 이 아티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든 요 아웃컴을 맞춰보려는 노력, 요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로 요거를 어떻게 이 네이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정보들을 뽑아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모델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모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식이나 메커니스틱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 이제 모델 드라이븐 컬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프리딕터를 이제 간단하게 확률 기법이든지 아니면 수리 기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메커니스틱하게 그러니까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아웃컴으로 예측하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때와 같이 어떤 기후의 그 기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뭐 전통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콕스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모델을 피팅해서 이제 요 네이처를 설명하려는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컬처는 어떤 데이터 드라이븐 컬처입니다. 데이터 드라이븐에서는 이 가운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최대한 맞게만 너무 심각하게 이 가운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하지 말고 요 예측만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컨셉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데이터 드라이븐 컬처라고 이 아티클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요 두 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 모델 드라이븐을 그 컬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치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진지를 설명하면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지? 라는 거를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드라이브는 조금 반대의 양상이에요. 이 결과가 우리가 많은 머신러닝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분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인풋 가져다 놓고 아웃풋 가져다 놓고 나는 그냥 대충 이런 모델 썼어 라고 말해버리면 치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드라이브는 이 컬처에서는 이 코드를 공개하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도메인 널리지 측면에서는 어떠냐면 도메인 널리지는 이 모델 드라이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어떤 지식들이 있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단계를 거쳐가는지 알아야 이 모델 하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 널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데이터 드라이브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메인 널리지가 좀 있으면 그거를 하는데 조금 프리 프로세싱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델 드라이븐 컬처에서는 이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 깜빡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 한 스텝을 어긴 게 있지 않을까? 그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사실 모델들을 만들었지만 내가 깜빡한 게 있지 않을까를 가장 무서워하고요. 반면에 데이터 드라이븐에서는 내 모델이 지금 요 케이스에서만 맞는 거 아닐까? 이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을 모델 했는데 지금 요 케이스에 요 병원에서만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오버피팅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아직 요 두 분야가 잘 효과적으로 연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각각의 기법들을 이용해서 어떤 예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이게 어떻게 두 분야가 같이 이어져서 의료 분야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델 드라이븐 컬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메카니스티컬리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델을 이제 만드는 그 프로세스의 예시를 제가 했던 연구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닥 때 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왜 모델 드라이븐에서는 좋냐면 이게 새로운 약물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드라이븐으로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수식 이런 메카니스틱한 관점에서 모델 드라이븐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이제 어떤 것인지 살짝 소개를 드리면 어, 암을 죽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암을 죽이는데 사실 T셀이 암을 인식을 해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이 표면에 이제 프로테인이 있어서 이건 튜머 셀이야. 그러니까 튜머 셀을 죽여야 돼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이 T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러니까 백혈구의 한 종류거든요. 백혈구가 왜 이 튜머셀이 인식을 못하게 되냐면 튜머셀 표면에 이런 PD1, PDL1 이런 프로테인들이 있어서 나는 암이 아니야. 그럼 정상세포야 라고 T셀을 속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T셀이 요거를 잘 구분할 수는 없을까 해서 생긴 것이 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이뮤노테라피입니다. 이뮤노테라피를 먹게 되면 이제 뭐 혈관에 주입하게 되면 여기 안에 파이어월, 그러니까 방화벽을 놔서 요 두 신호를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백혈구가 스스로 이 튜머셀임을 인식하고 튜머셀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암이 특정 부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암이 이제 몸 안에 퍼지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이제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됩니다. 3분의 2 환자가 메타가 돼서 보통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T셀이 백혈구가 온몸 전체를 돌아다니니까 어디로 메타가 되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저는 방사선 하는 분인데 왜 이거를 얘기했을까요? 이제 방사선 치료와 같이 하면은 좋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로 이뮤노테라피 단독으로만 하니까 치료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방사선을 받는 부분만 치료를 할 수 있고. 근데 최근에 요거를 같이 해보니까 방사선이 우리 몸에 이제 안에 백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방사선을 맞으면 거기에 이제 안티젠들이 생성이 돼서 그 안티젠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이뮤노테라피랑 잘 안 듣던 콜드 튜머들을 핫 튜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잘 반응이 되도록 바꿔주면 이제 이뮤노테라피도 잘 됐고, 이제 안티젠들이 생성이 됐으니까 다른 데 퍼진 암들도 이뮤노테라피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 옛날에 1895년도에 방사선만 맞을 때는 이렇게 생존 곡선이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제 생존율인데요.
이제 RT만 받았을 때는 생존 곡선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키모, 그러니까 다른 약물을 쓰면 생존 곡선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뮤노테라피를 같이 더하니까 생존 곡선이 더 좋아지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클리니컬 트라이얼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요걸 같이 어떻게 컨비네이션 할 수 있을까? 거기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계속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치료 방법이 이제 하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료들을 여러 개 섞다 보니까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의문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들이 어떤 거냐면 방사선이 과연 이제 이뮤 시스템이 좋은 걸까? 이제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꿔주니까 안티젠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안티젠이라는 게 이제 그 암인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어 그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암인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안티젠 제너레이션 해서 튜머를 인식하게 해주니까 방사선이 이뮤 시스템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우리 혈액은 방사선에 굉장히 민감해요. 블러드 데미지를 일으키니까 방사선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밸런스를 잘 찾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있고요. 어떤 환자가 이 두 개 콤비네이션을 하는 게 더 좋을지 그냥 기존에 하나만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환자가 같이 받는 게 더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또 이 두 개를 단순히 두 개만 섞었을 때도 방사선을 먼저 받아야 되는지, 뭐 이뮤노테라피를 먼저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케줄도 중구난방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적고 이렇게 위문은 많은 상황에서 모델 드라이븐으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모델을 하나하나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고요. 이, 어, 이제 암으로 바로 넘어가서 환자의 서바이벌을 바로 예측하기보다는 노말 티주인, 그러니까 정상 조직인 그 혈액의 특징을 혈액에 전달되는 그 방사선 피해를 먼저 계산한 뒤에 그리고 튜머 리스폰스를 계산하고 그 뒤에 서바이벌을 계산을 하는 이런 모델 드라이븐 어프로치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그 블러드셀을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으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굉장히 이슈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로나의 중증 환자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는 건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인데 도대체 얼마나 방사선을 받으면 어느 organ에 방사선을 받으면 이 림포사이트가 죽을지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버추얼 페이션트를 만들어서 이 혈액이 그 각 올간들을 지나가게끔 만들었고요. 이미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리포트들에서 이 블러드가 얼마나 머무는지, 속도가 얼마나인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가상의 환자에서 이렇게 혈액이 돌아다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방사선을 받으면 이제 1번 혈액이 1그레이, 2번 혈액이 2그레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얼간 도즈를 넣으면 이제 혈액의 선량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제 하나의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 우리가 혈액에 전달되는 방사선 피해를 알았으니까 혈액과 튜머 사이의 리스폰스를 계산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이 튜머와 이 암과 그 혈액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려고 했고요.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해 보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적었고요. 자세한 건 요 논문에 수식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받는 암이 원래 이제 계속 증식하는데 이제 이뮤노테라피나 이뮤노 리스폰스에 의해서 반대로 죽게 되고 그리고 방사선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림포사이트에 대한 한 부분은 그 이제 여러 기존에 알려진 메커니즘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앞에서 개발했던 블러도즈 칼큘레이터에서 계산된 블러도즈를 여기다 넣고 이제 림포사이트 카운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우리 백혈구의 카운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수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만 받았을 때 그 혈액 백혈구가 치료받는 동안 줄어들고 다시 증가하는 요 패턴을 요 앞에 수식으로 피팅을 했고요. 이제 피팅을 여기 해서 RT 온리 이 면역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역 치료 온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 텀들을 다 빼주고 이 면역 치료 항을 넣어서 이제 이 모델의 면역 치료 항을 이제 그또 환자 데이터에 피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모델은 이 튜머와 그러니까 암과 백혈구 간에 어, 이제 방사선 치료만 받을 때도 피팅이 됐고 면역 항암제만 받을 때도 피팅이 됐으니까 이제 이 두 개 치료를 같이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암이 굉장히 많이 퍼진 경우에 방사선을 10%밖에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암이 퍼져도 90%는 방사선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걸 ICI랑 면역 항암제랑 방사선을 같이 줄 때 어떤 환자분이 좋을까? 이 환자에게도 저 환자에게도 둘 다 같이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이제 의문에서 이제 이 모델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방사선을 받은 부분의 암이고 밑에 쪽은 방사선 안 받은 부분의 암인데 이제 방사선 받은 부분의 암을 방사선 받으니까 이렇게 튜머 사이즈가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가로축이 환자 번호고 세로축이 이제 튜머 사이즈가 줄어드는 양인데 이제 모든 환자군에 대해서 방사선 받은 부분은 방사선 받으니까 그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재미있었던 것은 이제 이뮤노테라피가 역할하는 부분은 요 방사선을 받지 않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 어쨌든 이뮤노테라피 받는 부분이니까 크게 영향이 방사선에 의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방사선을 받는 부분이 더 많을수록 이 면역 치료 효과 있는 부분에서도 더 튜머가 잘 사이즈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사선을 먼저 해야 되는지 면역 항암제를 먼저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았더니 이제 동시에 주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이제 뭐 톡시시티를 이유로 어떤 걸 하나 먼저 줘야 된다면 RT를 먼저 주고 방사선을 먼저 주고 면역 항암제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바이벌 프리딕션도 이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군의 경우에 몇 명의 환자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역으로 추산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모델을 통해서 어떤 임상시험이 수행이 됐으면 우리가 비용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임상시험을 여러 번 다 해볼 수 없잖아요. 이런 환자군도 해보고 저 환자군도 해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아주 소수의 이게 제가 20명 정도의 데이터였거든요. 20명 정도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다른 우리가 수행해보지 않은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환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떤 이런 개미산이라고 보면 이 개미산에 아무리 면역항암제를 붙여도 이 개미산이 너무 크면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방사선을 주면 대부분 이제 큰 부분의 암은 제거하고 나머지는 자잘하게 이뮤노테라피가 제거할 수 있겠다. 이런 결과를 이런 모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드린 게 이제 모델 드라이븐 어프로치였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 중에서도 저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이 기법을 활용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이 있고 크게 나누면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법과 뭐 리그레션, 숫자를 이제 예측하는 기법, 또 어떤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해서 그룹화하는 기법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디멘전 자체를 바꾸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랜덤 포레스트는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속해 있는 앙상블 클래시파이어의 한 기법입니다.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디시전 트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디시전 트리는 어떤 거냐면 어떤 환자가 들어오면 앞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와 이 면역항암제를 어떻게 섞을 것인지 고민했듯이 이 환자의 특성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브레인으로 메타가 됐으면 하이 리스크, 안 됐으면 또 다음 특성을 보고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가장 요거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디시전 트리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디시전 트리를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오버피팅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쪽에 주로 X 표시가 돼 있고 이쪽에 주로 O 표시가 돼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디시전 트리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 X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모델 여기 있는 부분 모든 거는 다 X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트레이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요거를 디시전 트리 하나로 하지 말고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걔네들끼리 투표를 시키면 이런 것들이 중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고 요걸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 있는 데이터는 디시전 트리도 잘 이렇게 구획을 하지만 뭐 랜덤 포레스트는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쏠려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오버피팅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디시전 트리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투표를 하자. 그래서 투표해서 이 환자가 산다고 예측을 하는 게 뭐 60개 전체 100개 중에 뭐 60개고 40개 디시전 트리는 죽는다고 하면 산다는 거를 이 모델의 결과로 내놓는 이거를 이제 랜덤 포레스트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버피팅이 덜 되고요. 그리고 프리 프로세싱이 다른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에 비하면 훨씬 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OX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편해하잖아요. 그런 걸 해석할 수 있는 이 모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인터프리티빌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베리어블 간의 인터랙션을 잘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료 데이터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료 데이터는 어떤 환자의 특성을 볼 때 어떤 A의 특성과 B 특성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잘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머신러닝 기법 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데이터가 쏠려 있는 경우 잘 구분을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혈액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거를 훨씬 더 잘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구분해내는 특징이 있어서 특히 위료 데이터에 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과 간단히 이제 메카니스티컬리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서바이벌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요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로 저희가 공개를 한 상황인데 살짝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서요. 이제 랜덤 서바이벌 포레스트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환자군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바로바로 생존 곡선을 얻을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나이를 알고 있고 뭐 성별을 알고 있고 뭐 활성도나 뭐 암의 크기를 알고 있거나 뭐 메틸레이션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요거를 특성을 넣어서 뭐 방사선 치료 계획도 넣고 그러면 이 환자가 몇 년을 살게 되는지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 뭐 이제 24개월 생존율이 20% 정도고 이 환자가 어떤 새로운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의 암의 크기가 훨씬 작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랜덤 서바이벌 포레스트라는 이런 기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두 환자가 암의 크기에 따라서 암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생존 곡선이 더 이제 오랫동안 생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암이 크면 생존 곡선이 빨리 떨어지는 이런 커브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랜덤 서바이벌 포레스트를 예측해 보았더니 기존에 알려진 다른 지식들과도 일치하더라.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 게 이제 AG 같은 경우에 환자 나이가 이제 많은 케이스로 우리가 트레이닝한 모델에서 어떻게 예측하나 봤더니 이제 환자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빨리 서바이벌 커브가 떨어지는 이런 우리 직관에 밀배되지 않는 그런 트레이닝 모델을 얻었고 다른 이제 잘 알려진 뭐 MGMT 진 메틸레이션 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요소로 기존에 알려진 기존에 하나하나로 이렇게 테스트됐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테스트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환자의 상태를 알면 이 환자가 몇 년을 살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좀 오싹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학생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어떤 시험을 보기 전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뭐 나이가 몇이고 지금 수업을 뭐 얼마나 출석을 했고 숙제를 얼마나 했고를 알면 이번 시험 성적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싹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오싹하지 않습니다. 최희동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거에는 최근에 나온 요 재밌는 페이퍼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놓고 이제 패솔로지 이미지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병리학 이미지 갖다 놓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피존, 그러니까 비둘기를 트레이닝한 겁니다. 그래서 잘 맞췄으면 먹이를 주고 안 맞췄으면 먹이를 안 주는. 그랬더니 이제 이 비둘기도 그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의 80%, 90%까지 병리학 이미지를 맞추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계속 이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 잘 맞는 모델을 찾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비둘기가 이제 의사를 대체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코웃음을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일럿이 여러 가지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어, 좋은 운행을 하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의사를 보조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인터프레이티빌리티가 이 의료 인공지능 개발에서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네이처에 출판된 논문인데 이제 이런 진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 타입을 알아내는 연구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는데 그 대신에 이 노드를 특정 노드만 트레이닝이 되게끔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한 결과 한 레이어 하나하나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이 뉴럴 네트워크를 덴스하게 말고 그냥 스팔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들을 설명할 수 있게끔 요 뮤테이션이 된 거는 이 진이 뮤테이션 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었고 요것이 이제 좋은 저널에 실었었죠. 저는 이제 어, 이, 특히 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될 때 이 인터프리티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어,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그 모델 드라이븐 어프로치랑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가 잘 조화돼서 요 모델을 예후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 메디컬 피시스트 의학물리사는 이미 임상에서 요 컴퓨터와 실제 임상 간의 간극을 메워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AI 머신러닝과 요 메디슨 간의 간격을 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와 모델 드라이븐 어프로치가 잘 조화될 수 있는 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적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수학 기법을 활용해서 뭐 튜머 볼륨이나 림포사이트 카운트 같은 이런 바이오마커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모델을 만드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션 스페시픽으로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은 뭐 이미지나 진 익스프레션 같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고 그때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의 좀더 해석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끔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제 대학원생과 제 연세 암병원의 교수님들 그리고 하버드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수행했던 연구들이고요. 네, 이제 펀드를 최근에 받아서 그 펀드로 이 연구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퀴즈가 뒤에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 퀴즈는 네, 아, 요 우선 성원고 정하지 않고 교수님께 놔두겠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질문이 들어온 게 한 가지 있어서 네, Q&A 네,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확인해 주시고 Q&A 후에 퀴즈 또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드님께 들어온 질문이고요. 모델 드리븐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지 확인하는 효과적인 과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우선 사실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 사실 논문을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논문을 이런 모델도 있고 저런 모델도 있고 저런 모델도 있고 보다 보면 내 상황에서는 어떤 걸 빼고 넣어야 되는 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다른 분들과 협업하면서 확인하면 놓치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하고 다시 추가하고 빼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더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이서영 학생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카이스트 조승윤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이서영입니다. 설명하신 모델 혹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관련해서 모델을 만드는데도 피팅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딥러닝 하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모델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모델 드리븐이랑 데이터 드리븐을 나누는 경계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 경계를 딱 뚜렷이 나누기는 되게 어렵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델 드라이븐이라고 하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메카니스틱하게 만드는 거를 모델 드라이븐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데이터 드라이브는 이제 휴리스틱하게 문제를 푸는 거, 어떤 어떤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이처 논문 같은 경우에 이런 스팔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애매하죠. 이거 모델 드라이븐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갈 수 있는 길을 정해놨으니까요. 근데 또 이런 모델의 웨이트를 얼마나 주는지를 휴리스틱하게 푸니까 이런 건 또 데이터 드라이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뚜렷이 나눠지는 경계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휴리스틱하게 나누면 휴리스틱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찾는 과정이면 데이터 드라이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 길을 어느 정도 안내하는 상황이면 모델 드라이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네, 감사드린다고 서영 학생이 한 번 더 보내주셨고요. 네, 좋은 어,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강의랑 또 Q&A까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학생들 있으면은, 네, 채팅으로 조금 더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퀴즈 타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네, 특별한 질문이 더 없다면 다음 세미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원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퀴즈 타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단은 절치선 운영진분들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청원무 교수님께서 바로 퀴즈 첫 번째, 네, 절치선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쉽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방사선량 측정 계산 품질을 보증하는 전문인이자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 도입할 수 있는 이제 현장에서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가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원무 교수님 세미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아, 네. 바로 맞추신 정답입니다. 메디컬 피시스트 축하드립니다. 네, 동윤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퀴즈를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또 다음 두 번째 퀴즈가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교수님께서 바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결정 트리가 디시전 트리가 오버피팅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결정 트리가 양상물 투표하도록 만든 머신러닝 기법은 무엇일까요? 네, 또 답변이 나왔네요. 정답입니다. 네. 네, 김백은님, 랜덤 포레스트라고 해주셨는데,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 엄청 빠르게 올라와서, 네, 역시, 네, 저희 세미나를 잘 들어주셨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 또 지금까지 올라온 추가 질문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성원무 교수님께서 해주신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으실까요?
어, 우선 저는 대학원생을 계속 뽑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예후 예측을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렇게 저는 카톨릭 의대가 이제 반포에서 병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데이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예후 예측하는 모델 만드는 거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이제 서로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민 교수님.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우 교수님께서 해주신 또 좋은 강의 잘 들어보았고요. 두 번째 세미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세미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